안녕하세요. 고전의 지혜입니다. 조선시대 한양에 정승에서 물러난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판서벼슬을 하고 있는 아들이 있는데 미래의 정승감으로 여겨졌으며 자손 또한 번창해서 집안이 명문대가로 자리 잡았다. 여러 손주들 중에 유일하게 손녀딸이 하나 있었는데 김정승에게는 너무나도 귀하고 예쁜 손녀였다. 그 손녀가 혼인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김정승은 세상 유람도 할 겸 직접 손주 사익감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김정승은 아들 김판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단촐하게 행장을 꾸려서 금강산을 둘러보고 천천히 남쪽 지역으로 향했다. 수개월을 여행했지만 김정승은 만족할 만한 손주 사익감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던 중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 지역을 지날 무렵에 마을 어귀에서 모습이 눈에 띌 만큼 준수하고 기품이 있어 보이는 도령을 보았다. 김정승은 넌지시 도령에 대하여 알아볼 요량으로 도령을 불러세웠고 길을 묻는 척하면서 하룻밤 유숙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령은 할아버지께 여쭈어 보아야 한다면서 김정승을 집으로 안내하였다. 김정승은 도령의 집에 도착해서 도령의 할아버지를 만났고 하룻밤을 머무르기로 했다. 저녁 주안상이 차려졌고 김정승과 정진사는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정승은 정진사의 의중을 듣고자 말을 꺼냈다. 남쪽 지방에 오니 물산이 풍부하고 산세가 수려합니다. 그나저나 제가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호호, 유린지와 만인지상의 이세를 경험하신 공께서 무슨 걱정할 것이 있으신지요? 아직 마땅한 혼처를 못 찾은 금지옥엽 손녀딸이 있는데 이번 여행길도 손주 사익감을 고르려고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만 딱히 흡족한 신랑감을 못 받습니다 그려. 그래요. 굳이 먼 곳에서 찾으실 게 뭐에 있겠습니까? 낮에 대감을 모시고 온 도령이 제 손자인데 마을에서도 총명하고 인품 좋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오라, 그렇군요. 혹 다른 곳과 혼담이 오가지는 않았는지요? 낮에 보니 신원섭한 참으로 훌륭한 손주를 두셨습니다 그려. 그리 마음에 드신다면 셋불도 단깁에 빼랬다고 우리 사돈을 맺는 것이 어떠십니까? 이 말에 김정승은 반색하며 동의했고 집으로 돌아가 아들네와 상의하여 수일 내로 혼례날을 정하기로 하였으며 날이 밝자 길을 떠났다. 정진사가 김정승과 정혼한 사실을 아들 내외에게 말하자 아들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버지, 어찌 누군지도 확인도 않으시고 정승이라는 말만 듣고 그리 정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근동에 내로라 하는 집안에서도 혼담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굳이 멀리해서 며느리감을 찾겠습니까? 허허, 내 미처 그런 상황을 몰랐구나. 그러면 이를 어찌한다. 김정승과는 이미 약조를 하였는데. 아버지, 그분이 진짜 정승이라면 거절하는 것도 부담되고 진짜 정승인지도 분명치 않으니 저에게 묘수가 있습니다.
정진사의 아들은 자신의 아들 대신에 집안일을 거들어주는 이웃의 노총각을 신랑으로 보낼 것을 제의했다. 기실 그 노총각은 정진사의 먼 친척으로 조실 부모한데다가 형편도 좋지 않아서 머슴처럼 정진사네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었다. 형편이 좋지 못하니 그를 제대로 깨칠 여력도 없었고 더구나 양반 행세는 그림의 떡이었다. 노총각은 사람 됨됨이가 착하고 성실했음에도 아무도 시집오려 하지 않았다. 정진사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노총각을 불렀다. 여보게, 그동안 자네가 일가부치로서 우리 집안일을 잘해주었네 그려. 내 자네의 사정이 딱하여 본처 자리를 알아봐 주려는데 의향이 어떠한가? 어르신, 의지할 데 없는 저를 이리 생각해 주시니 고맙습니다요. 정진사는 홀렛날에 맞춰 도착할 수 있도록 정총각을 데리고 한양으로 올라갔다. 정진사는 홀렛날 김정승 집을 찾아 들어갔고 손님으로 대접한 노인이 은퇴한 정승임을 확인하고 놀랐다. 정진사는 뒤늦게 후회를 했지만 다시 되돌리기에는 너무 멀리 왔음을 직감하고 혼례를 진행했다. 김정승 역시 혼례를 치르러 온 신랑이 종전에 보았던 도령보다 늙어 보여 이상히 여기던 차에 신랑이 바뀐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이미 차려진 초래청에서 소라를 피운다면 귀한 손녀에게만 흠이 갈 듯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혼례를 진행했다. 혼례가 끝난 후 김정승과 정진사는 혼주로서 마주 앉았으며 정진사는 자초지정을 얘기했고 신랑이 바뀐 것을 사과했다. 김정승은 불만이었지만 이 역시 인연이라 생각되었고 손녀가 계속 친정에 머무는 조건으로 비밀에 붙이기로 했다. 혼이 난 신랑 신부는 신부가 처녀 시절 거처하던 별당에서 계속 지내게 되었다. 신부는 착하고 듬직한 신랑이 좋았으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신랑이 그를 모르니 친정 식구들에게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고 특히나 오라버니들로부터 신랑이 무식하다고 자주 놀림을 당하는 것에 마음이 상하였다. 신랑 역시 처가살이가 마냥 편한 것은 아니었지만 정숙하고 지혜로운 아내를 보면 내게는 과분한 복이라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기제사가 있어서 오빠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하려던 때였다. 부뚜막에 오빠들과 사이에 수만큼 삶은 닭을 놔두었는데 도둑 고양이가 닭 한 마리를 훔치려다 참모에게 쫓겨났다. 쫓겨나간 닭 한 마리 때문에 오빠들과 사이에게 줄 닭의 숫자가 맞지 않다고 안주인에게 고하자 신랑의 장모가 말했다. 칠칠하지 못하게 잘 지켜보지 그랬나. 지금 닭을 새로 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뜯긴 닭은 막내 사이에게 주게나. 이 말을 멀찌감치 있던 신부가 들었다. 신부는 화가 나서 말석에서 식사를 기다리던 신랑을 불러내어 별당으로 데려갔다. 부인, 식사를 기다리는 중인데 어찌 이리 잡아 끄는 게요? 신부는 분한 마음에 신랑에게 들은 바를 얘기하자 오히려 신랑이 신부를 달래듯 말했다. 어허, 어찌 그깟 일에 분해하시오? 뜯긴 닭이지만 그래도 닭이지 않소. 내 어찌 처가살이하며 찬밥 더운 밥을 가리겠소. 서방님, 이리 심성이 착하시니 푸대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서방님이 남들의 웃음거리가 되거나 홀대받는 것을 더는 못 보겠어요. 저에게 생각이 있으니 제 말을 따라주세요. 그날 이후 신부는 신랑에게 천자문과 사서상경을 남몰래 가르치기 시작했다. 늦은 시간까지 책을 읽도록 상투를 천장에 줄로 매달아 졸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1년의 시간이 흐르자 신랑은 30이 넘은 나이였지만 총명함과 성실함으로 신부 수준으로 학문이 늘었다. 빠른 시간에 그를 깨치자 신부는 내친 김에 과거를 준비하자고 신랑에게 말했다. 서방님, 더 이상 제가 가르쳐 드릴 것이 없어요. 글 잘하시는 스님이 계신 곳으로 보내드릴 테니 그곳에서 마저 과거 준비를 하셔요. 부인, 덕분에 글을 깨쳐 고맙소만 부인과 떨어져 지낸다니 정말 실소. 서방님, 과거 급제 전에는 저를 보실 생각하지 마셔요. 큰 뜻을 펼치시려면 마음을 굳건히 하셔야 해요. 신부는 이렇게 신랑을 설득하여 글 공부하기 좋은 절로 보냈다. 어느덧 3년이 흘러 과거 준비를 하던 신랑은 신부가 보고 싶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늦은 밤 신랑은 신부의 방문 앞에 섰으나 차마 방문을 열기가 주저되었다. 공부를 하는 줄로만 알던 신랑이 갑자기 찾아온다면 신부가 놀라고 걱정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헛기침을 하고 떨리는 손으로 신랑이 신부의 방문을 열었다. 신부는 신랑을 보더니 그리움과 원망의 마음에 눈물이 흘렀지만 장도로 자신의 가슴을 겨누었다. 서방님, 아직 과거가 끝나질 않았는데 어찌 이리 약조를 어기십니까? 부인, 칼을 거두시오. 내 부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리 했소. 잘못했으니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마시오.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신랑은 다시 절로 돌아갔고 마음을 다잡아 더욱 열심히 공부를 했다. 집중해서 공부한 덕에 신랑의 실력은 일치월장했고 스님도 더는 자신이 가르칠 것이 없다며 실력이 좋은 스승들을 추천해 주었다. 이렇게 몇 해 동안 여러 스승을 전전하던 중에 실력이 늘자 신랑은 과거 시험을 볼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마침 그때 식년시가 치러졌고 신랑은 응시에 급제를 했다. 신랑은 신부에게 이 소식을 전했으며 둘이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후 신랑은 관직에 올랐고 처가살이를 청산하였으며 더는 처가의 홀대를 받지 않았다. 신랑은 자신을 더 나은 길로 이끌어주고 깨우쳐준 신부에게 항상 고마워했고 서로를 존중하며 행복하게 오래도록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